국가안보 바로 세우기라는 큰 주제 속에 외교 안보에 관한 우리 낙천 낙선운동 기준에 대해서 이용준 대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대사입니다. 앞에 세 분 토론자께서 주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체성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정체성은 외교안보 정책에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를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적들과 동일한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안보관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보아보면 대체로 한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등 주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누리고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NLL 폐기, 평화협정 체결, 고려연방제 등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대남 적화통일 생략 차원에서 주장해온 상투적인 주장들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50년간 토시 하나 안 변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음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우리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조치 등 대북한 압박 공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대규모 대북한 경제지원과 협력사업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의에,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대의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비용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북한의 핵무장과 폭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도와 정체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 민주화,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하고 북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북한 망명자와 탈북자 보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거부감을 표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을 비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는 대중국 굴종 정책과 주권 포기적인 선물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예속화와 속방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반미, 반자유주의, 반자유민주주의 책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중국 굴종 정책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속방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또한 이러한 대중국 굴종 정책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또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향후 통일에도 대단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국 굴종 정책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이런 일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반일 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일 감정 고취와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지 반일 선동일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파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이 6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향점과 의도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인 정체성과 합치되는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는 우리 사회자님의 편의를 위해서 기꺼이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내치는 자들, 국익과 안보의 이에 내치는 자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요즘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대중국 굴종 외교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최근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 인파들이 모이는 것을 박원순이가 나서서 금지시키고 경찰력까지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수가 있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쉬운 방법은 내버려 두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에 폐렴 사태가 끝났다고 축제까지 벌이던 자들의 입에서 이제 광화문까지 두드려 막을 작정입니다. 이번 광화문 사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또 관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성균 육군 사관학교장님께서 국방안보에 관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 북한 담당 대사님께서 외교와 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날 자칭 남측 대통령이라 그러면 문재인의 모친 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조문단이 안 오고 조의문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걸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북한이 미사일에 버금가면 이제 방사포라 그러면 큰 이제 포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옆에 있는 국회에서 국회 운영이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씩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전날까지 총 12번의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작년에만 발사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전쟁 위협이 제거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아포리아라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포리아 상태다. 특히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포리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나 사회는 무너지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국방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인식을 하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서 대단히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유권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도했거나 주장했던 사람들을 잘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을 주도했거나 동조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 이것이 소위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였습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1년 5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요란하고 오히려 자칭 남쪽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급기야 남북 정상 간에 미국 정상 간에 대화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참혹한 상황이 된 것이죠. 9월 평양 공동선언 중에 특히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핵심은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죠. 중단. 예. 그래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LL 부근에 평화수역 설치하는 것부터 휴전선상에 우리가 그 좋은 성능으로 갖고 있는 각종 정찰기를 포함한 비행 금지구역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견 볼 때는 휴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최전방에 즉 적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켜갖고 유사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휴전선으로부터 수도가 우리가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대단히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나 핵을 줄이는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조치라고 하면서 전방에 있는 소위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라고 불리는 감시초소도 파괴하고 또 남북 간의 공동 유해 발굴을 하겠다 그래갖고 비무장지대 안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지뢰 제거를 하고 우리 장비 투입해갖고 남북 도로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유해 발굴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우리 혼자 작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해갖고 우리 쪽만 유해 발굴을 한 것이죠. 즉 이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 남측만 이행한 셈이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한다고 발표했던 평양 공동선언 이하 모든 것들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또 과거의 그들의 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9.19 남북 군사 합의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시 결정과 조치들은 대단히 섣부른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의 우리 그 스텔스 도의를 북한에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하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 귀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나 글로벌 호크 정찰기 전력가 행사도 작년 연말에 홍보를 하고 몰래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더 큰 위협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이 약합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전 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한 세미나에서 동맹에게는 동맹의 이익 주권보다는 동맹의 이익이 좀 우선시되고 이를 위해서 동맹 각가가 필요하면 주권을 조금 내려놓는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동맹 관계에서 주권이 다른 것보다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한다. 그러면서 그 브룩스 사령관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현재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누가 가는 겁니까? 북한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게 놔두면 안 되고 한미 양국은 주권과 공동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즉 이는 미국이 현재 그 한미동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한미동맹은 6.25 전쟁 와중에 미군 사망자가 총 5만여 명 이상이 희생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고 휴전 이후에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또 뭡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한미 동맹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군사적 그 동맹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좀 그걸 벗어나가고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갖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아주 그 발전적 동맹으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갖고 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죠.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2.28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국 간의 회담이 결렬될지 모르고 우리는 뭐 열심히 TV 시청하고 박수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근에 그 남북 간에 뭐 개별관광 하자는 문제도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물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은 아베는 일본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미국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별의 걸 다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앞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한미동맹에 우리의 시각을 보내는 의견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입니다. 잘 알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전환하도록 하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잘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대략 2023년 뭐 그 이후에 가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스트레스를 줘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략 이 정부 임기 내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 이제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 평가해서 미군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덜커덕 너무 주권을 내서 갖고 우리가 군사력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겨받았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안해동에서 앞뒤 안 재고 그 업무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은 남한을 함부로 어떻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갖고 미국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이제 그 위험스러운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외로 포함이면 밤마다 뭐 인순이 노예다 맞춰갖고, 가발 쓰고 템버를 흔들면서 사드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대단히 이상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했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자격도 없고 대단히 각성을 해야 되고, 하물며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21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동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부안해동해서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정신 차리게. 마지막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건설이 돼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었던 뭐 한명숙,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해가 바뀌니까 또 엉뚱한 소리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등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우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략 이제 훑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열거했던 그런 6가지의 언급이 됐던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일신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다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아니죠.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유권자가 잘못 뽑은 것이죠. 유권자들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대우각성을 해서 앞에서 언급됐던 이 자료집 47쪽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국방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낙천 및 낙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마침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 1번, 2번 딱 박스 처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없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이게 경제교사 아닙니까? 사실 경제를 운영 못하면 죄를 짓는 건데 우리나라 조금 잠깐 보세요. 그 전체 GDP가 한 1,800조쯤 돼요. 1,800조 원. 만약에 1%를 우리 실력보다 성장하지 못한다 하면은 18조의 GDP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분배를 하면은 최소한도 8조 이상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 4천만 원으로 하면은 20만 명 일자리가 1년은 없어진 겁니다. 아주 명쾌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부의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헐벗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의 큰 잘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역사는 기록인데 분명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뭐 토요일 날 집회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뭐 집회를 못하게 했죠. 그러면은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이게 뭐 계엄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실내에서. 만약 실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실외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금지시킨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계엄사령관인가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박원순 우리가 얘기해보면요 나중에 역사 기록입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옆에 존경하는 우리 저기 그 고장군님이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실례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뭐 미사일 쏘고 나서 무슨 제일 잘한 게 북한하고 뭐 전쟁 참 그거다 어록에 남겨놓으세요. 당시 도대체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수준은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분 정도만 저 하고 이제 시간을 좀 양보를 하겠는데요. 제 lap동이 그거 하나만 보세요. 제가 좀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평화와 경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평화와 경제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정치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잘 쳐야만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경제 울타리이기 때문에 평화가 경제다. 이게 틀린 명제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낭만적 통일 지성제에 빠진 사람들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동의해 주세요. 이분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요. 쾌력의 선언,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선서를 할 때 보면요, 대통령 선서할 때 헌법 앞에 그죠? 선언과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사조가 뭐냐면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 평화가 그게 아니죠. 통일을 제약하는 거 맞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걸 갖다가 2017년 5월 10일에 당선되고 나서 그 해 7월에 가서 7월 6일에 가서 캐리보 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평화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뭐냐면 헌법 사실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다시피 평화가 정착되면은 언젠가 남북 간의 협의에서 통일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죠?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라면 애를 낳을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갖다 국가 원수가 얘기를 한다. 따라서 뭐냐면은 낭만적 통일 지상주의에 빠진 자는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니까 한 페이지 더 봐주세요. 51페이지 아래 보면 2018년도 개헌특별자문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통해서 개헌논의에 참여한 국내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임의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의 정책, 국채를 갖다 결정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다 이거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아무도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갖고요. 3번, 4번에서 10 하나 쭉 해서 10 했는데 에필로그만 좀 봐주세요. 59페이지에 에필로그. 문재인 정부는 경제 실패했죠. 제가 근거가 뭡니까? 저성장, 그 다음에 고용참사, 그리고 기업 투자 부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현상에는 본질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는요, 근원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뭐냐? 개인 자유 시장의 컨셉이 없어요. 그 자리를 공동체 평등 통제 계획이 채웠으니 경제가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전체주의적 국가 계획주의에 의해서 이 경제 폭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우리가 달러 표시했을 때 국민 소득이 달러 표시예요. 2018년도보다 2019년 줄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를 수욕의 정권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미제스가 한 얘기입니다. 미제스가 자유주의하고 전체주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결말은 무기가 아닌 사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무기가 아닌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분을 가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시간 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광화문 집회가 실내 집회가 아니고 실외 집회인데 실내는 내버려두고 실외를 저렇게 단속도 당하는 자유를 자유시장 경제에도 반한다는 것도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 교수님이 아주 운이 좋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기도 하고 역사관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그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북한 체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을 우리가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도 많이 포용하고 있는 아주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 근본은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의 그 제도적 토대를 이뤄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명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48년 체제에 대한 부정. 이거는 너무나 심해요. 지금 집권 세력은 여기 거의 그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그 48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헌법정부입니다.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 헌법정부인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교과서까지 이것을 그 강제로 집어넣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려는 친북 좌파 세력과 국사학계의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48년 유엔 총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세 번째,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도 뭐 6.25가 뭐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나.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6.25 전쟁은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의 치밀한 논의와 계획 후에 결행된 사건임이 이미 구소련의 문서들과 중국의 공개 문서로 명백한 사실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남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추방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은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경제나 명령형 경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NL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혁명론이라고 하는 낡은 틀로 한국 경제의 성취를 부정하는 사람들, 여기에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현채, 리영희, 신용복, 뭐 백낙청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무시한 경제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떠드세요.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5번 최근 역사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이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믿는 자들, 이거 자격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 심재환 민변 회장을 지내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사기라고 MBC, KBS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사람들, 정의구현사재단의 당모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니까 때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NLL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건 뭐 박신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사학계의 원로인 이만열 교수, NLL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또는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몇 분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안 나오는 분들만 얘기를 하니까 선거법에는 안 걸리겠죠? 지금 강원지사 최문순 씨, 과거 국회의원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천안함이 북한이 했을 확률은 홀인원을 9번 한꺼번에 하는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아직도 강원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교수, 북한이 했을 가능성은 0.00000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는 야, 내가 소설가지만 졌다. 이건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저쪽 분들만은 아닙니다. 저쪽 분들은 상당수 많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니까 아예 제껴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뭉개고 있죠. 김모 교수, 이것뿐만 아니라 NLL 또는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 발언을 하고 그것은 잊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과 그 이외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종중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 국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과 여권 이중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낙천낙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한 사람 없나요? 김정은이가 변했으니까 이제 협력화도 된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저께 또 무리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꼭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그 기사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염치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부터 좀 뒤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모 의원이고 여자입니다. 뭐 그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지금 쫓아가지고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제 발표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권 인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쪽 야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에서 낙천이 돼야 되고 낙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